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슬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화학 그리고 기술적인 분야에서 이슬람 문명이 얼마나 여러 선구적인 인물들로 인해서 발전해 왔는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과학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진행하면서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자, 고고학하고 그리고 이제 인종 관련된 뭐 인종학이라고 그래야 되나? 인종학이라는 거는 뭐 구체적으로 뭐 보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뭐 고고학, 인종학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역사 있죠. 이런 것들은 다른 분야보다도 무슬림들의 오히려 천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선구적이고 획기적이고 비약적인 발전의 어떤 토대를 마련한 건 맞지만, 특히나 이런 분야에서도 강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 우주 역사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기념비적인 저서들을 이슬람 문명으로부터 역사가 일대에 도약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가 어떤 도약대로서, 사회과학적 부분에서 도약대로서 이슬람 문명을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 이븐 시나 이븐 투파일 이런 사람들 기억하시죠?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철학자이기도 했지만 또 뭐 심리학자이기도 했고 뭐 의사이기도 했잖아요. 시나 투파일 같은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었던 이러한 어떤 심리학적인 분야들은 특히나 이제 이슬람 문명에서 가장 확실하게 자리 잡았던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중 가장 위대했던 이슬람 심리학자는 이제 신비주의. 예전에 영상에서 얘기했었죠. 신비주의를 수피즘이 이제 수피가 양털이라는 뜻이라고도 말씀드렸었는데, 양털 관련된 옷을 입고 다녔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신비주의자 수피즘, 철학자이자 시인이자 음악가라고까지 부를 수 있었던 이븐 바자라는 사람,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12세기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 이븐 바자는 자아에서 뭐 부고부 코기토 뭐 이렇게 불러야 되나? 아무튼 그 자아에서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이제 셀 수 없이 많은 이슬람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뭐 저도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자세하게 뭐가 들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은 이슬람 작가에게 영향을 미친 책이다. 부고부 코기토. 이거는 그냥 제가 장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행 그리고 지리 관련된 것, 여행하고 지리 관련된 부분에서도까지도 뛰어난 인물들이 있었다는 건데, 자, 이슬람 선박들 있죠. 이슬람 선박들은 세계 방방 곳곳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슬람 과학자들은 이런 해상 지역들을 표시하고 있는 뭐 지도 같은 것들을 많이 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해도라든가 지도 같은 데에는 당연히 경도나 위도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풍의 어떤 방향, 뭐 동남풍, 동서풍 이런 방향들이 있죠. 바람 부는 방향뿐만 아니라 조수간만의 차, 조수변화 같은 것들 있죠. 조수변화와 관련된 자료가 수록되어 있었다. 아주 세분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뭐냐면 우편제도. 이 우편제도는 언제 시작됐냐면은 10세기, 그러니까는 900년대죠. 900년대에 시작이 돼서 도입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우편제도가 도입됐다라고 한 게 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말 타고 다니면서 전보를 뿌렸을 때? 아니면은 뭐 고종시대? 그 정도? 구한말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 시대? 참,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이제 10세기에 도입됐던 이슬람의 우편제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구 편의 어떤 시초라고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행가 중에서 이 이슬람은 이분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나 봐요. 파드란이 이름인지 이분이 성일 것 같아 왠지, 그죠? 이분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이분 파드란은 10세기, 똑같이 10세기에 강 중에서 볼가강이 있죠. 볼가강에서 어디냐? 카스피해까지
가고 있었는데 그 도중에 겪었던 모험들을 지가 이제 겪은 모험들을 이제 이야기로서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를 최초로 그 지역의 이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븐 파드란이 이제 볼가에서 카스피 가다가 겪었던 모험들을 이야기로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뭘 했다? 결국 그 지역, 여기 거쳐갔던 지역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참 별 많은 것들을 많이 했죠. 이슬람도. 이런 것들이 이제 서구 문명에 있어서 많이 가려지고 왜곡됐다라는 건데 848년 AD, 그러니까 9세기죠. 이때 당시에 이제 이븐 쿠라답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길과 왕국이라는 이러한 이제 책이 있는데 이게 최초의 지리학적인 저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이븐 쿠라다비가 지었던 길과 왕국이라는 이 책은 이슬람 제국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일본, 동북아시아 뭐 이런 먼 나라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100년 뒤에 100년 후면은 언제겠습니까? 뭐 948년이겠죠. 10세기겠죠. 이 당시에 이제 알마수디라는 이 유명한 학자가 또 지리학 백과사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황금초원과 보석광산, 이름이 이쁘네요. 황금초원과 보석광산이라는 또 저서, 지리학 백과사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책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알마수디 같은 경우에는 이 황금초원과 보석광산이라는 책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지진, 지질 형성, 사해 뭐 이런 특성들이 있죠. 모래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마수디가 지었던 후기의 저술들은 지리학적인 어떤 발전 과정 같은 것들 있죠. 진화 과정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지리학적으로 공헌을 많이 했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슬람 문명에서 가장 많이 알려졌다라고 여기는 지리학자가 있어요. 이 지리학자 중에서 이제 지도 제작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중에 이제 이드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2세기에 최초로 언제냐면은 1154년이라고 해요. 이때 뭘 했냐? 정밀한 현대지도를 뭐 했다? 출판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책 중에서 세계 여행을 원하는 사람을 위한 오락이라는 책인데 너무 길어서 안 쓰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책을 통해서 나침판 있죠. 나침판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까지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뭐 야쿠트 하마위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뭐 지질학 사전에서 그때까지 지구상에 알려져 있던 모든 도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알려져 있었던 도시라고 하면은 뭐 이제 13세기거든요. 13세기까지 알려져 있던 모든 도시의 이름, 지역 이름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알파벳 순서로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하마위라는 사람이, 야쿠트 하마위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질학 사전에서. 지질학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이렇게 공헌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구의 크기라던가 기후대, 뭐 정치적인 수학적인 지리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스코다가마 아시죠? 바스코다가마의 어떤 선조라고 해야 되나? 영향을 줬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아프리카부터 인도까지 배로, 그러니까 수로로 여행을 한 거죠. 수로로 여행해가지고 뱃길을 터놓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이븐 마지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바스코 다가마에게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데 1489년, 좀 그래도 이전 시대보다는 좀 시간이 흘렀네, 그죠? 15세기죠. 15세기 말이죠. 1489년에 이제 시적인 운문체로 뭘 했다? 바로 항해가들이라던가 아니면 누구야? 선원들을 통해 선원들에게 항해술 있죠? 항해술에 관한 안내서를 펼쳐가지고
항해하는 사람들이나 선원들에게 이제 이 15세기에 지었던 이 운문체 이 책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줬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줬다라는 거야. 마지드라는 사람이 써놓은 책을 보니까 항해하기가 참 편하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바스코다가마가 이제 인도로 항해를 3번 정도 했죠. 3차례 인도로 항해를 했던 사람인데 사실상 그 이전에 백기를 열어놨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 이븐 마지드다. 이슬람 문명의 학자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슬람 문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다방면에서도 이제 뛰어났다라고 할 수 있지만 도시 계획이 있죠. 뭔 뜬금없이 도시 계획이냐 하실 텐데 건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학. 그러니까 도시 계획하고 건축학 관련돼서도 일찍이 학문으로서 발달했다. 이거를 학문으로서 규정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계획하고 건축학을 그냥 뭐 어린애들이 뭐 모래성 짓듯이 그냥 그렇게 여긴 게 아니라 학문화했다는 거예요. 학문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도시는 당연히 리버, 강을 중심으로 주변에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가구수를 고려해가지고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개발할 수 없는 구역, 그린 벨트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개발금지 구역이라는 뜻의 하람, 그냥 그린 벨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도시 외곽이라던가 수로 있죠? 이런데 이제 가까운 곳, 도시 외곽이나 수로 가까운 곳은 개발을 안 하게 했어요. 이거 우리나라 저 땅 투기하고 이걸로 떼돈 벌려는 졸부되려고 그냥 발버둥 치는 우리나라 이거 천민자본주의에 아주 그냥 매몰돼 있는 새끼들 이런 거 좀 보면서 반성해야 돼요. 정부도 문제야. 계속 그린벨트 같은 데 다 풀어버리잖아. 투기를 종용하잖아. 족같은 나라. 이 정말 더 말하다가는 막 혀 꼬이고 막 쌍욕 나올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뭐 정치적으로 뭐 얘가 옳았다 쟤가 옳았다 말하고 싶지 않고 그냥 다 족같은 새끼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 하람 같은 것들을 다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제하고 있는 지금 뭐예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엿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무튼 이슬람은 근데 이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현대의 모습과는 다르게 어떻게 했다? 하람이라는 개발 금지 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을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도시 외곽이나 수로 이런 데 가까운 곳은 우리나라 같았어 봐. 한강 근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씨부랄 너나 할 거 없이 건축 뭐 회사들 건설 회사들 다 막 돈 막 뒤로 뒷돈 받고 와가지고 건설하고 조만권 다 조진다 어쩐다 그러고 서로 막 싸우고 지랄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죠?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앞마당에 따라서 또 각 집의 모양, 크기 이런 것들도 마당을 기준으로 또 집을 또 짓기도 했다. 가구 수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러한 이슬람의 집 형태는 차례차례 마을을 이루게 될 나머지 집과 집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밀조밀 연이어 집을 지으면 어떠냐면은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땅을 버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땅을 효율적으로 쓰고 망 구조로 이렇게 망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망 구조로 어떻게 된다? 결국 멋지게 여러 갈래길들, 광장들이 이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이슬람 뭐 책이라던가 이런 자료 같은 거 찾아보시면 이슬람 도시들 건축이 진짜 멋있습니다. 당연히 뭐 모스크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원이 있어서 멋있는 게 아니라 건축 구조가 참 멋있게 도시 기획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기 다른 종류의 직업에 종사하는 장인들 있죠. 장인들이 다 직업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 각기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장인들과 기계공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각기 다른 지역의 일종의 그룹을 형성합니다.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뭘 하냐면은 일종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길드 같은 느낌이죠. 서구 중세 길드 느낌. 근데 그룹을 형성하고 일종의 공동체를 이뤄서 같이 살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공동체 생활은 오밀조밀하게 이제 밀집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망구조라고 말씀드렸었죠. 망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지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하기도 편하고 필요한 자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한마디로 뭐 이걸 둘의 품앗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서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었다. 상업활동과 기타 이제 사회활동의 중심. 한마디로 이제 사회생활, 사회활동의 중심이 되는 건 뭐였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야외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마켓이에요, 마켓. 야외에 있는 시장,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야외 마켓 같은 거 많이 나오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야외 시장이 이슬람 사회생활의 중심이었다. 사회활동의 중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뭐라 부르냐면은 야외 시장을 수크라고 부릅니다. 수크. 그리고 사원, 대학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시설들은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도시의 중심부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야외 마켓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시가 있죠. 도시는 어디 주변에 있어요? 강이나 그죠? 이런 주변에 있습니다. 그럼 도시가 강 주변에서 망 형태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도로가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고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장인이나 기계工같은 유사 직종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리고 도시가 강 주변에 있는데 사회생활의 활동의 중심은 야외마켓 수크라는 곳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주변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영적 어떤 물리적 중심부 역할을 했던 사원, 템플, 그리고 대학 이런 것들이 다 다닥다닥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단락을 이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도시 어느 곳이든지 간에 뭘 할 수 있어요? 걸어서 가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수크도, 대학도, 뭐 모스크도 어디도 다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걸어서 갈 수 없는 곳이 없는 거야. 웬만하면 다 걸어서 갈 수 있어. 바다 빼고. 그죠? 이런 구조다. 그리고 이슬람에는 아까 그 개발 제한구역이었던 하람 말고 뭐가 있었냐면요. 제2의 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름이 히마입니다. 히마라는 제2의 보호구역이 있었어요. 여기는 뭐 하는 데냐면은 동식물 있죠. 야생에서 살고 있는 야생 동식물들 그리고 숲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생 동식물과 숲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뭐라고요? 자연보호구역이 바로 히마입니다. 히마라는 자연보호구역은 야생 동식물과 숲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건물 같은 거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히마가 5유형으로 나눠지는데 5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히마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방목을 금지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니네 집에 양이 있던 뭐 또 뭐가 있어? 목축해가지고 키우는 동물들 양밖에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양 같은 거 풀어서 키우지 마라. 두 번째, 벌목 금지 구역입니다. 나무 베지 마라. 나무 베면 안 된다. 세 번째, 그리고 특정 계절 한정해가지고 뭘 할 수 없어요? 방목을 할 수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뭐 봄인데 다른 데보다 풀 같은 것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자라지가 않아. 유난히 그 땅이 다른 땅보다 척박해. 그러면은 봄에 방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방목 못하게 하는 특정 계절에는 방목을 할 수 없다라는 특정 계절 한정 방목 금지 구역까지 있었고 그리고 네 번째는 벌 있죠. 벌을 비라 그러잖아요. 벌이 모일 수 있게 뭐 했냐면은 꽃 피는 기간이 있겠죠. 이 꽃 피는 기간 한정 뭐예요? 방목하면 안 되는 구역이에요. 참 이름이 길어. 그냥 방목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곳이 있어. 그리고 특정 계절에는 방목을 할 수 없는 구역이 있어. 거기에 확장판으로서 또 뭐예요? 벌들이 올 수 있게 꽃이 피는 기간에는 방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인데 좀 뭔가 디테일한 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느낌이죠. 뭐 2월, 3월, 4월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3월, 4월, 5월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써
벌이 올 수 있도록 꽃피는 기간에는 방목하지 마라. 니네가 방목하면 벌이 못 오지 않냐. 이게 참 되게 현명하고 확실히 이 이슬람의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냐면은 여러분들 벌이 없으면은 지구 엿대는 거 아시죠? 벌이 수술 암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수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꽃들도 수정을 이렇게 맺어주고 해가지고 씨앗을 뿌리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 일련의 그런 과정과 생태계 순환을 담당하고 있는 게 벌이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오염되고 환경이 개박살나기 시작하면은 벌의 개체수가 줄어든다라고 얘기하죠. 수많은 양봉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생물학자들, 여러 사람들, 환경학자들도. 그래서 이슬람 사회는 이미 그거를 알고 있었다. 옛날부터. 몇백 년 전, 1000년 전부터도 이미 깨우치고 있어가지고 이런 구역들, 이런 자연보존구역인 히마를 5구역으로 벌써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역을 말씀 안 드렸죠. 히마 중에서, 그죠? 5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특별한 마을이라던가 도시라던가 혹은 어떤 종족의 복지를 위해서 마을, 도시, 종족 복지를 위해서 뭘 한다? 보호구역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수 민족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청교도 애들이 저기 신대륙 넘어가가지고 원주민들 그냥 잘 냅두지, 지들끼리 살게 냅두지, 괜히 막 기독교 알려주고 가톨릭 알려주고 이러고 막 착취하고 인디언 보존구역 만들어놨는데 다 깨부시고 인디언 학살하고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특정한 종족들, 특별한 사람들 복지를 위해서 특별한 마을, 원주민 같은 애들 마을, 소수민족들 마을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구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히마라고 부르는 자연보존구역에 이렇게 5가지 유형이 디테일하게 있었는데 이것 또한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그냥 개같이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돌아버려가지고 개발 아니면은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아파트를 투자하지 않으면, 땅 투기하지 않으면 난 당장 내일 뒤질 거다라는 마인드로 정신 나간 또라이 같이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참 반성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